네, 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인스비 TV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함께 오늘 커피로 이해하는 ESG 경영 우리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키자미 테이블 엄소희입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 커피 농장들을 확산하는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탄소 중립 커피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들 중에 핵심들 몇 가지 가려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노소셜랩의 서진석 연구위원님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역시 기업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 이슈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같이 합심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자미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키자미 테이블에 대한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키자미 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 잘 안 붙죠. 그렇죠. 낯선 언어여서. 네네. 키자미라는 단어는 동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스왈리어예요. 스왈리어. 네. 예. 그래서 소셜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키자미 테이블, 소셜 테이블 이런 이름이고요. 저희는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네네. 위한 소셜 벤처고요. 원래는 르완다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현지의 현지식 레스토랑 네. 카페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훈련하고 네. 일자리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결국 대부분의 이 개발도상국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저희가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려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커피에 집중을 해서요. 기후 문제도 해결하면서 일자리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대표님께서 이 탄소 중립 커피 사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탄소 중립 커피로 요즘 이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코스타리카도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소희 대표님의 탄소 중립 커피 사례를 들어보시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궁금하신 부분들, 우리 엄소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소진석 위원님께 궁금하신 일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모아서 이따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질문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소희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커피 사례 중에서도 최근에 이 커피 산업, 커피 업계 안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생산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도 유승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생산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생산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커피를 사랑하고 필수적이고 끊을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커피가 사실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커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의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겠다. 그리고 탄소 시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이제 선언들을 했었죠. 이후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또 많은 기업들도 앞서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발전에 대한 문제라던가, 발전소에 대한 문제라던가, 어떤 이제 제조업이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의 26%가 농업 및 식품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리고 커피 역시 생산에서부터 운송, 가공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커피 자체가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로 인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커피 생산이 매우 불안정해졌고요. 사실 작년 올해 사이에 커피값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작물이라는 거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2050년까지 커피 생산지 절반이 기후 문제 때문에 사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커피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농부들, 소규모 농가들, 2,500만 명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도 동시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커피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커피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업계 안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인데 라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식품 안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좀 찾아왔어요. 지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식품군 안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고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카오가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양,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유제품들입니다. 소에서 나온 이런 유제품들, 뭐 우유라던가 아니면 치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 있는 것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뭐 고기류를 빼놓고 나서는 카카오와 이 커피가 굉장히 높은 순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온실가스가 나오는 걸까를 봤을 때 이 갈색 부분이 그러니까 농장에서 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장 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매우 큰 편이고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에서는 커피가 약 29kg의 탄소가 발생된다라는 자료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 자료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연구를 했느냐 그리고 어디 생산지 거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은 약 15kg에서 29kg까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 안에서는 이 농장 전환, 이를테면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수목들을 베어내는 부분이 맨 왼쪽이고요. 그 다음이 이 농장 안에서 비료 또는 물 사용을 통해서 나오는 탄소 배출, 그리고 옆에 있는 회색 부분이 이제 뭐 가공이라든지 로스팅이라든지 패키지,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속가능 커피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관련한 인증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인증들이 있을 텐데요.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유기농 인증입니다. 유기농 인증은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 인증의 과정 안에서 보는 기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부산물들이 토양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이것이 뭔가 다른 오염물질들을 배출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인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수확된 농산물 기준으로 이 유기농 인증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인증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변화의 내용과 그리고 수치들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기후에 관련된 인증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실 이 열대우림 동맹 인증이라는 건데요. Rainforest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가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 오염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 인증을 위한 기준들에 들어가는데요. 역시 이 인증이 가진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금 있는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있는데 과거에 이미 싹 뭐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생긴 농장 이런 데 대해서는 그걸 되돌리거나 복구하기 위한 것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면죄부를 주듯이 되게 소극적인 행동들만 이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무역 인증인데요. 공정무역 인증하면은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준다라는 기준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공정무역 기준 안에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GMO로 개발된 뭐 이런 종자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공정무역 인증은 조금 범주가 넓어요. 이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적극적인 뭐 기준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글로벌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탄소에 대한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시장의 모습에 대비했을 때는 기존의 인증들이 딱 걸맞지는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탄소 중립 인증이 커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인증을 하는 기관들은 뭐 지금 이제 글로벌 기관들도 있고 한국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탄소 중립 기관들 안에서 커피의 프로세스를 따라오면서 이 인증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커피가 2010년도, 11년도 이때 인증을 받은 것이 있고요. 지금 코스타리카 안에도 약 8개의 농장 내지는 협동조합이 이 인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이미 2012년도 UN 기후변화 협약 당시에 대표 커피로 해서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받은 커피의 대부분은 지금은 유럽 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안에서는 이 탄소 중립 인증 커피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 커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커피의 생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판매에서 폐기에 이르는 소위 이야기하는 LCA라고 하죠. 전 생애 추적을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추적을 하고 이것을 0으로 만든 커피를 탄소 중립 커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스타리카에서 탄소 중립 커피의 사례가 나온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 회의 안에서 이 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들을 또 이제 커피 회사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라든지 일리커피, 블루보틀 커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몇 년 안에 탄소 중립 커피로 전환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를 어떻게 줄여야 커피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맨 왼쪽에는 일반 커피와 우유를 썼을 때의 탄소 배출입니다. 가장 높게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일반 커피를 지속 가능 커피로 바꾸고 우유를 썼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 한 절반 정도로 탄소가 줄어든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 가능 커피를 쓰고 우유를 식물성 우유로 대체했을 때 나오는 양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 커피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탄소 중립 커피 또는 친환경 커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커피로 바꾸고 그리고 우유를 줄였을 때 탄소를 일단 어느 정도 최저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나누어서 보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커피에 있어서 29k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 커피 1kg를 생산할 때 29k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라는 그래프였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갈색 부분이 농장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생산지에서 생산을 해서 운송할 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조금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그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커피인 코페도타라는 커피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에서 따왔습니다. 생산지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만드는 방법에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 농장 안에 투입이 되는 비료나 물 사용을 봅니다. 여기 안에서의 탄소를 측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농장에 투입되는 부분이 약 53%의 탄소 배출의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밀이라고 하는데 커피 밀이라고 하면 커피 방앗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수확해서 커피는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원두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탈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방앗간에서 이걸 돌리는데요. 그 생두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투입, 여기에서 오는 탄소 배출을 보고요. 마지막, 이 밀에서 나오는 것이 약 한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운송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운송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비행기를 통해서보다는 운항사,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크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 생산지 쪽에 있어서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산지에서 전환을 할 때는 이 농장 안에 들어가는 비료나 물 투입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이 커피 밀, 탈곡기를 쓸 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에너지 사용 자체가 적게 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리커피나 네스프레소 그리고 블루보틀이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근데 네스프레소 사례는 잠시 뒤에 서진석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 이미 기사화가 된 내용입니다. 일리카페 2023년까지 탄소 중립 커피 재배, 재생농업 시범 나서 라고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일리커피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바꾸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 일리커피 홈페이지에 소개가 된 것은 2023년이 아니라 2033년이더라고요. 아마 기자님께서 좀 착오가 있으셨나 싶긴 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일리카페가 직접 이 농장 거래를 하고 있는 곳에서 농장에서의 투입을 줄이겠다. 조금 더 현지에서의 파괴가 덜 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좀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리카페가 이탈리아 회사잖아요. 거기에 있는 큰 공장이 있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우리가 다 혁신적인 기계들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을 가지고 오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중립의 프로세스를 밟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블루보틀입니다. 블루보틀도 역시 2024년까지 탄소 중립 이렇게 해서 국내에 기사가 났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미 작년부터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렸었나 봐요. 그때 파일럿 때 주로 3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카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완전히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으로 98% 정도를 완전히 다 재활용 선순환 되게끔 바꿨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유를 다 귀리 우유, 오트밀크 있잖아요. 그걸로 다 바꾸면서 8% 정도를 우리가 역시 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본의 블루보틀 커피의 카페가 24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5군데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 100%로 해서 다 이 에너지 쓰는 부분들을 친환경으로 바꿨다. 이 3가지 활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고 이걸 점차 확대를 해서 2024년까지는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8월에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거쳐서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들러서 블루보틀 카페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우리는 기본 옵션으로 귀리 우유만 나갑니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쓰는 우유가 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기본값이 아니라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린 다 귀리 우유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블루보틀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이제는 생산지 쪽에서는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중립을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우리한테 약간 낯설죠? 이렇게 그렇게 친근한 나라는 아닐 수 있는데요. 중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리카는 이미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는 지금 막 그린벨트를 막 지키냐 푸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정말 손대지 못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이 환경 서비스 지불제였습니다. 제가 이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과연 이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간 소유였으면 그것을 과연 이걸 내놓나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따라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의 정책 중에 환경 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산림이 있다. 근데 그 산림을 개발을 해서 딱 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막 뭐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고 산림을 유지만 해도 5년 동안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과 함께 산림의 비율을 점차 늘리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 재생에너지를 아주 그냥 국가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서 한 2년 전만 해도 에너지 공급의 한 70%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다시 확인했을 때는 99%가 이제 우리 다 재생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70%는 수력발전 그리고 20% 정도가 풍력발전 그리고 나머지가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빠른 근미래에 우리가 다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타리카가 주로 수출하는 그리고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커피이기 때문에 커피에서도 이 친환경 정책들을 꾸준히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가 잡힌 프로그램이 남아카페라는 이름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 커피의 생산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남아라는 것은 사실 코스타리카에서 직접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남아는 유엔에서 소개를 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탄소를 줄여나가고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각 산업에 맞는 적정한 어떤 완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완화 조치를 그 국가와 산업에 맞게끔 조정해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실제 이 남아가 그래서 산업별로, 국가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국가가 한 10몇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 있어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 코스타리카의 사례고요. 그리고 그 농업에 있어서 우리는 남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라고 코스타리카가 선언한 이후에 최초의 작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지금 그래서 커피는 2014년도부터 거의 이제 8, 9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쌀 같은 것으로도 점차 작물을 추가해서 이 남아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아 프로그램을 커피에 적용했다라고 해서 남아 카페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아래쪽에 그 타임라인을 좀 그려놨는데 첫 단계 파일럿으로 했던 것이 2014년도부터 17년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의 농업부와 국가 커피 연구소 여기가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일단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의 환경과 그리고 어떤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 내에 있는 커피 환경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이때 거의 그러니까 모든 농장들을 특히 이제 큰 규모는 거의 100% 이때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조사가 초기에 되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두 번째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투입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서 좀 다른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곳과 공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와 공조를 했는데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GIZ라고 하는 그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개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랑 협력을 해서 기존의 농업부와 커피 연구소가 하던 것에 환경부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2016년도, 20년도 사이에 5년 동안 커피 협동조합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실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화 과정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GIZ와 협력을 하면서 크게 이제 성과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유럽 시장 안에서 이 탄소를 줄인 것에 대한 이 커피가 영향이 있을 것인가, 시장이 실제 거기에서 있을 것인가,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줄였다고 끝이 아니라 이 커피를 그러면 그 고객들이 원하는가, 이게 필요한데 그런 시장 발굴이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농장들에서 앞서서 이 페이즈 1, 1단계에서 정리가 되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저감 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커피 생산의 좋은 활동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어인데 번역을 해보니까 좋은 활동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 토양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라고 하는데 생산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친환경 비료를 쓴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다른 이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활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설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기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후된 기계는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거기에서 오염물질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게끔 이걸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리워드를 많이 줬어요. 이를테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가지고 있는 설비를 1억짜리 하나 바꿨어요. 큰 거 하나 바꿨어요. 하면은 10%를 즉각적으로 바로 리워드로 줬고 1년 동안의 활동 안에서 탄소 저감이 보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현금성 리워드를 정부에서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전환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그 오른쪽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기계가 제가 방문했던 그 코스타리카의 전 코페 빅토리아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걸 샀어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이제 큰 시설이었어요. 큰 시설이어서 되게 여러 가지 좀 노후한 장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먹고 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서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바꿨다. 그리고 우린 이걸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부분인데요. CR 카페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그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농장의 고유 코드를 넣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요. 각각 그 생산 단계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비료를 썼으면 우리가 썼던 비료는 보니까 그 비료에 써있는 인이 몇 %, 마그네슘 몇 %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입력을 하고 우리가 우리 농장 몇 헥타르인데 그 중에 비료 푸대 몇 푸대 썼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농부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입력을 하게 만들고요. 이걸 입력을 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쓰면은 탄소가 얼마 배출이 됐다라고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어서 이거를 모든 농부들에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뭐를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 페이즈 2 기간, 그 5년 동안에 꾸준히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제가 커피 연구소를 방문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 7,000개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4년, 5년째 담당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활동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2단계까지 7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지금 이제 3단계로 돌입을 했는데 3단계 안에서는 175,000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나무 심기 자체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흡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또 맨 위에 있는 좋은 활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수목들이 자라게 되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토양과 그 실제 어떤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좋은 영양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또 적극적인 활동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면요. 코스타리카 전역에 이 남아 카페에 대한 훈련을 받은 농부가 11,000명,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은 나무의 수가 지금까지 75,000그루,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가 된 남아 카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감된 탄소의 양이 47,000kg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 절감된 탄소 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빨간색은 아까 얘기한 좋은 활동, 그래서 토양의 좋은 활동들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탄소 양입니다. 보시면 2021년까지는 올라가는 게 보여요. 왜냐면 이때는 데이터 수집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수집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유도를 많이 했었고, 이제 실질적인 전환들이 일어나면서 2022년도부터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이 되면 앞으로 얼마 더 절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 그래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 있는 농촌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커피를 막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뭐 기후 대응 다 좋은데 뭐 커피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 탄소 중립 뭐 너무 유행처럼 그래서 막 커피도 유행 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커피까지 해야 돼? 라고 묻기보다는 커피를 포함한 사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바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기후의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아프리카에서 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산업인 이제 커피를 내가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방향을 잡게 되었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됐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멸종위기 동물이 있어요. 막 뭐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어요. 이런 식의 인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점차 우리가 최근에 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먹거리의 가격들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특히나 커피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커피값이 얼마나 무섭게 오르고 있는지를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먹거리, 나아가서 우리의 삶까지 매우 기후위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또는 전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떤 기업들이나 산업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 안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이걸 함께 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커피 생산지에 있는 농부분들은 정말 자기 삶에 직결될 정도로 커피 생산도 문제지만 그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재난 상황이에요. 거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구를 망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적게 마신다면 사실 더 좋은 커피를 찾아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커피라는 것이 단순히 내 취향에 맞는 고급 커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식의 커피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유엔 사무총장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